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강만수 회장의 사저. 11월 찬바람이 스며드는 오후 거대한 거실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강만수 그룹 창업주이자 한국 재계의 거물인 강만수 회장이 심장마비로 급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변호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집사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도준, 강진우, 강세나. 강 회장의 세 자녀가 각각의 배우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장남 강도준은 44세로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있었고 차남 강진우는 40세로 계열사 대표를 맡고 있었다. 막내딸 강세나는 35세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원장 개봉을 시작하겠습니다. 30년간 강 회장의 법무를 담당해온 박정훈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유원장의 첫 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 회사 지분 배분, 부동산 분할, 그리고 각종 투자 자산들의 처리 방안. 하지만 박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전체 유산의 50%를 서일환에게 상속한다. 서일환이 누구죠? 강도준의 아내 윤미숙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버지의 비서였던 분입니다. 강도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왜 비서에게 이런 거액을?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원장을 읽어나갔다. 서일환은 나의 친딸이며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한다. 말도 안 됩니다. 강진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 여자가 뭔가 조작한 것 아닙니까? 강세나는 창백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막내딸로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복동생이라니. 더욱이 전체 유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원장에는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서일환 양에게는 별도의 편지와 함께 금고 열쇠를 전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고 안에는 친부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그룹을 이어받을 정통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이 유원장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적 감정부터 시작해서 이미 공증을 받은 유원장입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다. 강 회장님께서는 작년 12월에 직접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셨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강만수 그룹의 총 자산 규모는 20조 원이 넘었다. 그 절반이라면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숫자였다. 서일환을 당장 불러오세요. 윤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어요. 30분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사저에 들어섰다. 서일환 32세. 5년간 강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유족들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서일환의 첫마디였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는 겁니까? 강진우가 다그치듯 물었다. 서일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강만수와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제 어머니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요. 서일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셨죠. 강세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의 일이죠. 서일환이 담담히 대답했다. 그때부터 회장님과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강도준은 서일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확실히 강 회장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눈매와 코의 형태가 그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다. DNA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강도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이 확실한 증명 방법이죠. 물론입니다. 서일환이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금고 열쇠를 서일환에게 건넸다. 강 회장님의 서재에 있는 금고입니다. 거기에 관련 자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강 씨 가문의 운명을 바꿀 유언장이 공개된 후 각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서일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원룸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저는 당신의 복수를 완성할 거예요. 이틀 후 강 회장의 서재에서 금고가 열렸다. 강 씨 가족들과 서일한 그리고 박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래된 서류 봉투들이 하나씩 꺼내졌다. 첫 번째 봉투에서 나온 것은 30년 전의 사진들이었다. 젊은 강만수와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은 다양한 사진들. 여행지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작은 아파트 같은 곳에서 여성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분이 당신 어머니인가요? 강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서미영입니다. 서일환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대답했다. 1992년에 저를 낳고 2021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병원 진료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산부인과 진료카드, 출생신고서 등 모든 서류에는 아버지란에 강만수라고 적혀 있었다. 강도준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정말로 아버지의 딸이군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강진우의 아내 이혜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서일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세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강만수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읽어드릴까요? 서일환이 물었다.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준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만수는 서미영과 진정한 사랑에 빠졌지만 당시 정치적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그룹의 안정성을 위해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미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비밀리에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왔다는 내용이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계속 알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강세나가 물었다. 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서일환이 설명했다. 어머니를 통해서만 소식을 주고받았죠. 제가 대학에 갈 때도 취업할 때도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비서로 일하게 된 것도. 강도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회장님께서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서일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딸로서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강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서일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유산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딸로서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유언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윤미숙이 다그쳤다. 서일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나, 내가 이 집안의 정당한 일원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너도 당당하게 강씨 가문의 딸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강진우가 소리쳤다. 30년 넘게 숨겨온 사생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문의 유산을 요구한다고요? 서일환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사생아라고 하셨나요? 저는 분명히 강만수 회장의 친딸입니다. 법적으로도 혈연관계로도 여러분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강세나가 조용히 일어났다. DNA 검사를 해봅시다.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에요. 좋습니다. 서일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일환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단순히 유산을 받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서일환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집안에는 제가 알아야 할 진실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왜 30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일환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강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엇인지 말해보시죠. 천천히 밝혀나가죠. 서일환이 미소를 지었다. 일단 DNA 검사부터 받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일환과 강씨 가족들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강씨 가족들이 병원을 떠난 후 서일환은 혼자 남아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작은 공원묘지에 있는 소박한 묘비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당한 모든 일들을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서일한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동안 강씨 가족들은 각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강도준은 회사 변호사들과 유언 무효 소송 준비를 시작했고, 강진우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서일한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세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다. 도준아, 어떻게 된 거야? 윤미숙이 남편의 서재에서 초조하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정말 시아버지 딸이라면 우리 아이들 목까지 뺏기는 거 아니야? 강도준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들이 검토하고 있어. 유 원장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서일한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DNA 검사 결과가 정말로 그럴 리 없어. 강도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숨겨온 딸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강도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서일한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와의 닮은 구석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서류들의 진위성.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했다. 한편 강진우는 탐정사무소에서 보고서를 받고 있었다. 서일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 김철수가 파일을 펼쳤다. 32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기업에서 5년간 근무 후 강만수 그룹에 입사. 특별한 전과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녀의 어머니는? 서미영, 1965년생. 젊은 시절 백화점에서 근무했고 1992년 서일한을 출산한 후 미혼모로 살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의 교육비를 모두 대줄 정도로요. 강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역시 아버지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구나. 더 조사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서일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박정훈 변호사가 강씨 가족들과 서일한을 다시 불러 모았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강만수 회장과 서일한 양의 친부녀 관계 확률은 99.99%입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윤미숙이 어머나 하고 중얼거렸고 강진우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이럴 수가. 강세나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일한은 차분한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보았다.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에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군요. 서일한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강만수 회장의 친딸이며 여러분의 이복동생입니다. 강도준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DNA 검사 결과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유 원장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서일한이 물었다. 아버지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원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요. 서일한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것도 보시죠. 그것은 강만수가 유 원장을 작성하기 전에 받은 정신감정 결과서였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르면 강 회장은 유 원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군요. 강진우가 비꼬듯 말했다. 회장님께서 신중하게 준비하신 일입니다. 서일한이 대답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유 원장 작성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말로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윤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일한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집안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유산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강세나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일한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 말입니다. 무슨 진실 말입니까? 강도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서희라는 다시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어머니의 일기입니다. 여기에는 3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가 수첩을 펼치자 세월의 흔적이 묻은 글씨들이 나타났다. 1991년 3월 15일. 만수 씨가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치적 결혼이라고 하지만 결국 나는 버려지는 것이다. 1991년 8월 20일. 임신 사실을 알렸다. 만수 씨는 충격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다. 1992년 1월 10일. 아이를 낳으면 비밀리에 키우자고 했다. 나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서희란이 일기를 읽어나가자 방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희란이 일기의 뒷부분을 펼쳤다. 1992년 5월 3일. 만수 씨의 형님이 찾아왔다. 돈을 주면서 아이와 함께 사라지라고 했다. 나는 거부했지만 형님이라고? 강도준이 놀라며 물었다. 네, 강만식 회장님 말입니다. 서희란이 차분히 대답했다. 당시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분이죠. 강만식은 강만수의 형으로 그룹 창업 당시부터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1992년 6월 15일. 결국 돈을 받고 약속했다.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겠다고. 하지만 만수 씨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서희란이 일기를 덮었다. 어머니는 강만식 회장님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다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께서는 제 존재를 모르고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럼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신 것은? 강세나가 물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서 진실을 말씀드렸죠. 강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당신이 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는 복수였다는 말씀인가요? 서희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제 어머니가 왜 3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이 집안에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서희란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었다. 강씨 가문의 오래된 비밀을 파헤치려는 복수자였다. 강만수 회장의 75회 생일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성대한 파티를 열었지만 올해는 추모 생일 파티로 진행되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강도준은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룹의 새로운 총수로서 첫 번째 공식 행사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서희란이 올까? 윤미숙이 남편의 귀에 속삭였다. 올 거야. 분명히. 강도준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저 여자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어. 과연 그의 예상대로 파티가 시작되고 30분 후 서희란이 나타났다.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저분이 누구시죠? 강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라던데. 정말 닮았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미 제게에는 서희란의 존재가 소문으로 퍼져 있었다. 강세나가 서희란에게 다가갔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당연히 와야죠. 저도 아버지의 딸이니까요. 서희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서희란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강렬했다. 하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강씨 가족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강도준이 단상에 올라 추도사를 시작했다. 아버지 강만수 회장님은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저희 가족은. 그때 서희란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서희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도준은 당황한 기색으로 지금이 적절한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
오늘은 아버지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제가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희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희란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러분께 공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DNA 검사 결과입니다. 강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죠. 서희란이 차갑게 말했다. 강만수 회장과 저의 친부녀 관계 확률은 99.99%입니다. 저는 강만수 회장의 친딸이며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연 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강만수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저는 그룹 유산의 50%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서희란이 계속 말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윤미숙이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어머니. 강도준이 급히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다. 병원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윤미숙을 들것에 옮겼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았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하다니. 강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생일에 아버지의 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서희란이 반문했다. 강진우가 서희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위험한 것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강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진실입니다. 서희란이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죠. 권리라고. 강진우가 비웃었다. 30년 동안 숨어 살던 사생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사생아라는 말을 또 하시는군요. 서희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저는 강만수 회장의 정당한 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때 강도준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강세나가 물었다.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강도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희란이 강도준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이런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강도준이 분노를 참으며 물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희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30년 동안 어머니는 숨어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세나가 물었다. 서희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경영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강진우가 소리쳤다. 당신은 이 그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배우면 됩니다. 서희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대기업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서희란이 단순히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도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 원장에 따른 유산 상속과 경영 참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이죠. 서희란이 미소를 지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씨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희란의 등장으로 인해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서희란은 자신의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파티에서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어머니, 이제 그들도 알겠죠.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30년 전에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강씨 가문의 더 큰 비밀들이 담긴 자료들이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된 지 일주일 후 강씨 가문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이어갔고 주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강도준은 회사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주요 임원들과 대주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했다.
서희란의 등장이 일시적인 혼란을 가져왔지만 그룹의 경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강도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유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요 주주 중 한 명이 질문했다. 법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도준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희란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례하겠습니다. 서희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사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은 이사회 멤버가 아닙니다. 강도준이 차갑게 말했다. 아직은 그렇죠. 하지만 곧 달라질 겁니다. 서희란이 여유롭게 대답했다. 유산 상속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사회 멤버가 됩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서희란이 서류를 꺼냈다. 법원에서 유산 상속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도준은 서류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정말로 법원에서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서희란의 상속권을 승인한 것이었다. 이런 일이. 강도준이 중얼거렸다. 이제 저도 이 그룹의 정당한 주주입니다. 서희란이 빈 의자에 앉았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강도준은 서희란을 별도로 만났다.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강도준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서희란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 그룹의 숨겨진 비밀들도 밝혀내고 싶고요. 무슨 비밀 말입니까? 서희란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의 일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더 있어요. 1995년 7월 10일. 만식 회장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완전히 입을 다물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다른 서류들도 함께 가져왔다는 것이다. 무슨 서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희란이 물었다. 강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서희란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8월 15일. 만식 회장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강씨 가문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강도준이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십시오. 왜요? 불편하신가요? 서희란이 미소를 지었다. 더 재미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때 강진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다. 형, 이 여자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진우야, 너도 앉아라.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강도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서희란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다. 1995년 9월 1일. 만식 회장이 말하기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그룹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매년 수백억씩. 거짓말입니다. 강진우가 소리쳤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이요? 서희란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그것은 은행 계좌 내역서였다. 강만식 명의의 비밀 계좌에서 여러 정치인들에게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강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서희란이 대답했다. 강만식 회장이 어머니를 협박할 때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룹이 망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증거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당신은 우리를 협박하려는 거군요. 협박이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서희란이 차분하게 말했다. 무엇을 원합니까? 강도준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일단 제 상속권을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 자료들은 당분간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서희란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한다면. 그 순간 강진우가 서희란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잡았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손 놓으세요. 서희란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하는 것뿐입니다. 강진우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다. 당신 같은 존재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할 순 없어요. 진우야, 그만해. 강도준이 동생을 말렸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30년 동안 쌓아온 그룹의 명성과 자신의 지위가 한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형은 너무 약해요. 저런 여자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강진우가 소리쳤다. 서희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강진우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형,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무슨 방법? 그 여자를 제거하는 방법이요. 강도준은 동생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물리적인 제거 말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서 약점을 찾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미 해봤어. 깨끗해. 그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진우가 흥분하며 말했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강세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오빠들, 우리 이럴 수는 없어요. 강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딸이에요. 세나야, 넌 너무 순진해. 강진우가 비웃었다. 저 여자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싸우기만 할 건가요? 강도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서희란이 다음에 어떤 수를 두는지 보고 대응하는 거야.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일을 하나 맡기고 싶은데.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야. 그날 밤 서희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와 서류들을 보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더 큰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강씨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서희란이 그룹 이사회에 참석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검찰이 강만수 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치인 후원금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사 착수 이유가 뭡니까? 강도준이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강도준과 강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희란이 제보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 여자를 당장 불러오세요. 강진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1시간 후 서희란이 강도준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다. 부르셨나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준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제보한 거죠? 저요? 서희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제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럼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강진우가 다그쳤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룹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이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희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진우가 소리쳤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증명할 수 있나요? 서희란이 반문했다. 제가 언제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했나요? 강도준은 서희란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 우연의 일치라는 말씀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서희란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룹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 테니까요. 그때 강도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강진우가 물었다. 검찰이 회사에 압수수색을 나왔어. 강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희란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잠깐. 강진우가 서희란을 불렀다.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도와주세요. 강도준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도 이 그룹의 주주가 아닙니까? 그룹이 망하면 당신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서희란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재조사해 주세요.
어머니의 죽음이요? 강세나가 놀라며 물었다. 암으로 돌아가신 것 아닌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강진우가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누가 암 환자를 해치려고 하겠어요?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서희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대신 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서희란이 미소를 지었다. 물론 이미 제출한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강도준과 강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국 서희란이 자료들을 제출한 것이 맞았다. 어머니의 죽음을 조사하는 것과 그룹의 수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강도준이 물었다. 관련이 있어요. 서희란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가 찾아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다고 하셨어요. 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정말인가요?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서희란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셨어요. 하지만 부검은 하지 않았잖아요. 강세나가 말했다. 그래서 재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서희란이 대답했다. 만약 정말로 자연사였다면 문제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강도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희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위험했다. 만약 정말로 서미영의 죽음에 의혹스러운 점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을 주세요. 강도준이 말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저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네요. 서희란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강도준은 강진우와 비밀 회의를 가졌다. 형, 저 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어요. 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무슨 방법? 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 사실 제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 3년 전 서미영이 죽었을 때 제가 마지막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강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서미영이 서희란을 통해 아버지에게 접근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강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뭘 했다는 거야? 협박했어요. 만약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도준은 머리를 감쌌다. 진우야, 너 정말로 그 여자를 해친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진우가 망설였다. 하지만 뭐?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만에 서미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병원 기록을 조작했어요.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고? 서미영의 치료 기록 중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도 돈을 줘서 입을 다물게 했고요. 강도준은 충격에 빠졌다.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그럼 정말로 서미영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는 말이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재조사를 하면 제가 조작한 일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미친놈아! 강도준이 소리쳤다. 왜 그런 일을 혼자 결정했어? 형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때 형은 회장 자리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스캔들이 터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강도준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서희란의 어머니 죽음에 정말로 의혹이 있었고 동생이 증거까지 조작했다니.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 안 돼요. 강진우가 절규했다. 그러면 저는 끝이에요. 증거 조작, 증인 매수.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해요. 강도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동생을 구하려면 서희란의 요구를 묵살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비밀들이 폭로될 위험이 있었다. 일단 서희란에게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해도 시간을 벌어보자. 그럼 정말로 조사할 건가요? 아니야.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희란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더 과감한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강도준은 서희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서희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네, 대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검찰 수사에 추가 협조는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희란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강진우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이야.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강진우가 어머니를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겨준 최후의 증거였다. 이제 강씨 가족들은 서희란이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미영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놀라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한 강도준은 예상치 못한 보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서미영 씨의 의료 기록에 여러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탐정 이성호가 보고서를 펼쳤다. 특히 마지막 한 달간의 치료 기록에 불일치가 많습니다. 불일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기록에는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수정된 기록에는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진우의 증언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다. 서미영 씨가 죽기 일주일 전에 누군가와 만났던 것 같습니다. 병원 CCTV에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누구와 만났습니까? 강진우 씨입니다. 강도준은 한숨을 깊게 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혹시 대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아쉽게도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서미영 씨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강도준은 강진우를 불러 진실을 추궁했다. 진우야, 서미영과 마지막에 만났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 강진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형, 저는 정말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서미영이 서희란을 통해 아버지에게 접근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으려고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조용히 지내달라고. 하지만 그 여자가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강 회장의 정부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강도준은 동생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사생아 어머니 주제에 무슨 사랑이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서미영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나는 강만수의 정식 부인이었다고 소리쳤어요. 정식 부인이었다고? 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혼인신고서 사본이라고 하면서요. 강도준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아버지께서 서미영과 결혼하신 적이 있다는 말이야?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만 결혼하셨어요. 강진우가 부정했다. 그럼 서미영이 거짓말을 한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협박했어요. 만약 그런 말을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서희란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어요. 미친놈아. 강도준이 소리쳤다. 그래서 그 여자가 충격을 받아서 죽은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강도준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만약 서미영이 정말로 강만수와 결혼한 적이 있다면 서희란은 단순한 혼외자가 아니라 정식 부인의 딸이 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강도준은 서희란을 만났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도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희란은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서희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강만수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고 하셨어요. 강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첫 번째 부인이라고요? 네, 1990년에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개할 수 없었고 나중에 정치적 결혼을 하면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증거가 있습니까? 서희라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다. 혼인신고서 사본입니다. 강도준이 서류를 받아보았다. 정말로 강만수와 서미영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였다. 날짜는 1990년 6월 15일이었다. 이게 진짜라면 강도준이 중얼거렸다. 제가 혼외자가 아니라 정식 부인의 딸이라는 뜻이죠. 서희란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강도준은 서류를 들고 자리를 떴다. 만약 이 서류가 진짜라면 상속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것이었다. 일주일 후 서류 진위 확인 결과가 나왔다. 혼인신고서는 진짜였다. 강만수는 정말로 서미영과 비밀리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법무팀이 발견한 또 다른 서류에 따르면 강세나가 실제로는 강만수의 친딸이 아니라 입양된 아이였다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강도준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다. 입양 서류에 따르면 강세나는 1988년에 입양되었다. 당시 강만수의 부인이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친척의 아이를 입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강세나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 강 회장님의 진짜 친딸은 서희란 뿐이라는 말씀인가요? 박정훈 변호사가 물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도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유산 상속권도 서희란이 가장 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강도준은 머리를 감쌌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서희란은 단순한 혼외자가 아니라 정식 부인의 딸이었고 강세나는 입양된 아이였다. 이 모든 사실이 공개되면 강씨 가문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다. 그날 밤 강도준은 모든 형제자매를 불러 모았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강도준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강세나가 물었다. 강도준은 발견된 모든 사실들을 차례로 설명했다. 서미영과의 비밀 결혼, 서희란의 정당한 상속권, 그리고 강세나의 입양 사실까지. 말도 안 돼요. 강세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에요. 세나야, 진정해. 강도준이 동생을 위로했다. 입양된 것이지만 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강세나에게는 충격이 너무 컸다. 3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진우가 물었다. 법적으로는 서희란이 가장 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강도준이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상속권은 있어요. 하지만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희란이 찾아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희란이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서희란이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는 강진우가 서미영을 협박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모든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몰래 녹음해 두신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제 진실을 모두 알았습니다. 서희란이 차갑게 말했다. 강진우 씨가 어머니를 협박해서 충격사로 만든 것을, 그리고 의료 기록을 조작한 것까지요. 제발. 강진우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서희란의 표정은 차가웠다. 30년 동안 어머니는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협박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강도준이 물었다. 서희란은 잠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강씨 가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서희란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후 강만수 그룹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 숨겨진 진실을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강진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모든 게 서일한 때문이야. 그 강진우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소리쳤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진우야, 진정해. 강도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형은 왜 이렇게 무기력해? 아직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강도준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연일 이어지는 검찰 조사, 언론의 보도, 그리고 주주들의 항의.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룹도 매각하기로 했어. 강도준이 조용히 말했다. 매각이라고? 강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키운 회사를. 다른 방법이 없어. 비자금 문제, 정치인 후원금 의혹,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까지. 더 이상 경영을 계속할 수 없어. 강진우는 머리를 감쌌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한편 강세나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35년 동안 강만수의 친딸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누구인가요? 강세나가 정신과 의사에게 물었다. 당신은 강세나입니다. 입양되었다고 해서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아버지도 가족도 모든 것이. 가족은 혈연관계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이 가짜는 아니에요. 하지만 강세나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서일아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안녕하세요, 서일아입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저는 강만수 회장의 친딸로서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일안의 발표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원하실 계획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다. 재단을 설립해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특히 미혼모 가정과 입양 아동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럼 강만수 그룹의 경영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권은 포기합니다. 그룹은 매각되거나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 씨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서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30년 동안의 고통, 모든 것에 대한 복수였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강진우 씨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증오에 매달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입니까? 저는 이제 강씨 가문의 딸이 아닌 서일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일안은 마지막으로 강씨 가족들을 만났다. 강도준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은 모든 것의 마지막 정리였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강도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서일안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강세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란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괜찮아요. 서일안이 강세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혈연관계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35년 동안 아버지께서 당신을 딸로 사랑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도준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당신에게 너무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룹은 정말 매각하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이 이름으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비리가 있었거든요. 서희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미영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미혼모 지원, 입양 아동 후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머니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요. 강도준은 서희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는 가문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존경스러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도준이 말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나요? 재산을 포기하는 것 말이에요. 서희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처음에는 정말로 복수만 생각했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제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목표였죠. 그럼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어요. 서희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만 낳는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진짜 소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한 건가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강씨 가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요. 그날 오후 서희란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엄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엄마를 괴롭힌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진실도 모두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말씀대로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희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처음에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 들어있는 금고의 열쇠였다. 이제 이 모든 과거를 묻고 새로 시작할게요. 엄마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엄마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게요. 6개월 후 서희란은 미영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강만수 그룹은 해체되었고 강진우는 증거 조작과 협박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강도준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세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점점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서희란은 재단 사무실에서 미혼모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만개 있었다. 의사님, 오늘 상담 신청하신 분이 오셨어요. 직원이 알려왔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임신 8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란입니다. 서희란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혼모예요.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서희란은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30년 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민, 똑같은 두려움.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희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일자리를 찾는 것,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가요. 정말이요? 네, 약속드려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서희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엄마,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엄마가 원하시던 제 모습이겠죠? 창밖에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서희란의 새로운 인생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만수의 딸도 서미영의 딸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온전히 서희란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증오가 아닌 용서였고 파괴가 아닌 치유였으며 과거가 아닌 미래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였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